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의 유지수 전문위원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식 기초 강의를 준비해 봤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일목균형표, 이 보조지표의 끝판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일목균형표 강의를 드릴 때 제가 몇 가지 보조지표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목균형표에 대한 강의는 다 마쳤고 오늘도 역시나 보조지표에 대한 강의를 준비해봤는데요. 어떤 강의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보조지표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볼 보조지표는요. MACD와 RSI입니다. MACD와 RSI인데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전에 배워봤던 강의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로는 제가 캔들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했었는데요. 이 캔들과 이동평균선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차트의 기초, 차트의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캔들과 이동평균선에 대한 강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일목균형표 그리고 오늘 또 배워볼 MACD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이 강의는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보조지표였죠. 보조지표의 끝판왕이다라고 불리는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일목균형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강의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강의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못 보신 분들 혹은 아직까지도 이해가 다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꼭 강의를 다시 체크하셔서 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MACD 그리고 RSI 이 보조지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내가 사면은 항상 고점이고 제가 팔면 항상 저점이에요, 위원님 하시는 분들 오늘 이 강의 끝까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강의니까요. 마지막까지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MACD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ACD 어떤 것의 줄임말인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Moving Average, Convergence and Divergence의 단어들의 이니셜을 따서 우리가 MACD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MA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A가 어떤 의미이냐?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 보통 우리가 뭐 해외 선물 차트, 해외 주식 차트를 보시면 MA5, MA10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걸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이게 5 이동평균 그리고 10 이동평균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MA라고 적혀 있으면 그거는 이동평균선이다라는 거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컨버전스. 컨버전스는 말 그대로 수렴입니다. 수렴. 자, 수렴은 어떤 뜻이 있나요, 여러분들? 모인다. 이렇게 모인다라는 뜻이 있죠. 그리고 다이버전스. 다이버전스는 반대로 확산입니다. 확산. 자, 확산은 어떤 의미가 있죠? 퍼진다. 퍼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한번 뜻을 해석을 해보면 이동평균선이 모이고 퍼지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MACD 벌써 차트에 추가를 해두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네모 박스에 MACD를 추가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워봤던 일목균형표, 일목균형표하고의 차이점이 여러분들 좀 보이시나요? 일목균형표는 이런 식으로
주가 캔들 위에, 주가 차트 위에 이런 식으로 5개의 선이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MACD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차트처럼 따로 주가 캔들과 따로 표시가 된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목균형표와의 차이가 조금 많이 날 수 있는데요. 일목균형표와의 차이를 좀 보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 제시는 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캔들 위에 이런 식으로 5개의 선이 표시가 되는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그래도 어느 정도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지지와 저항도 큰 차이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후행 스팬이 캔들의 지지와 저항을 받는다, 혹은 캔들이 선행 스팬 1, 2, 구름대의 지지와 저항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지지와 저항 체크가 됐었는데 MACD는 아무래도 가격 차트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큰 차이점을 보인다라는 점 먼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MACD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사진으로 대충 살펴봤으니까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MACD는 누가 언제 만들었느냐? 1979년도에 제럴드 아펠이라고 하는 뉴욕의 펀드 매니저가 제작을 합니다. 일목균형표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1936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에 비해서 MACD는 비교적 사용한 지 좀 기간이 짧죠. 어쨌든 1979년도부터 제작이 되어서 사용이 되어 왔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 MACD에 있어서 키워드는 바로 추세 변화입니다. 추세 변화. 추세 변화의 신호를 찾으려는 지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추세 변화라는 단어 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나타내느냐? 단기 이동평균선과 장기 이동평균선의,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수렴과 확산을 나타내는 지표다. 단기 이동평균선과 장기 이동평균선에 모이고 퍼지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MACD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제가 아까 사진을 보여드렸을 때 크게 좀 3가지 선으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먼저 MACD라는 선이 있고요. 그 옆에 시그널 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2개의 곡선으로 나타내져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이런 바 형식으로 양봉과 음봉으로 이루어진 MACD 오실레이터가 있는데요.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리긴 했는데 잠시 후에 차트에 적용을 해서 같이 볼 테니까 이렇게 3가지가 있다라는 것부터 좀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MACD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MACD가 뭐냐? 제가 아까 단기 이동평균선과 장기 이동평균선의 수렴과 확산을 나타낸 지표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단기 이동평균선에서 장기 이동평균선을 뺍니다. 자, 빼는데 어떤 이동평균선을 빼느냐? 바로 지수 이동평균선을 뺍니다. 지수 이동평균선. 단기 지수 이동평균선에서 장기 지수 이동평균선. 단기 이동평균선에서 장기 이동평균선을 빼는데 지수 이동평균선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첫 번째 캔들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강의를 드릴 때 이 지수 이동평균선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3가지 이동평균선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3가지가 단순, 지수, 그리고 가중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는 이동평균선은 단순 이동평균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차트는 5 이동평균선, 5 이동평균 값을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보여드렸던 차트입니다. 자, 이동평균 값들이
이 각각의 가격이 5 이동평균 값을 반영하는 비율, 반영하는 비중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차트를 좀 그려와 봤는데, 각각의 가격은 다 다르지만 이 평균값에 반영이 되는 비율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영되는 비율. 이게 단순 이동평균선이고, 지수 이동평균은 각각의 가격이 평균값에 반영이 되는 비율이 다릅니다. 어떻게? 가장 최근 가격은 많이 반영이 되고, 가장 오래된 가격을 적게 반영을 합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지수 이동평균에 대해서 지수 이동평균선을 사용을 할까? 제가 아까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추세의 변화입니다. 이 추세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단순 이동평균선의 경우에는 추세 전환 신호가 늦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순 이동평균선은 추세 전환 신호가 늦다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수 이동평균선을 사용하는 겁니다. 왜냐? 최근 가격을 가장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추세에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인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순 이동평균선에 비해서 지수 이동평균선은 최근 가격을 좀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추세에 민감하게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 MACD에서는 지수 이동평균선을 이용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단기 지수 이동평균선에서 장기 지수 이동평균선을 뺀 값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기 지수 이평과 장기 지수 이평은 어떤 선인가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자, 밑에 오실레이터에 이런 숫자들이 적혀 있습니다. 12, 26, 9. 자, 바로 이게 단기 이동평균선과 장기 이동평균선이 되는 겁니다. 12 이동평균선이 단기 이동평균선이 되는 거고요. 26 이동평균선이 바로 장기 이동평균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9라는 숫자는 어디에 사용이 될까요? 시그널이죠. 자, 시그널선은 이 9라는 숫자를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바로 MACD의 9 이동평균입니다. 9 이동평균. 여러분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주가의 9일 이동평균선이 아니라 MACD의 9 이동평균선이 되는 겁니다. 오늘의 12 이동평균 값이 있고 오늘의 26 이동평균 값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가예요. 주가의 12 이동평균에서 주가의 26 이동평균 값을 뺀 MACD 값이 있는데 그 각각의 MACD 값의 9 이동평균이 바로 시그널선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라고 하면 오실레이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실레이터 값은 12, 26, 9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12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MACD의 단기 지수 이동평균 값이 되는 거고 26은 장기 지수 이동평균이 26 이동평균선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9는 시그널선, MACD의 9 이동평균이다라는 의미이고 이 오실레이터는 MACD에서 시그널 값을 뺀 게 됩니다. 자, 이 오실레이터는 MACD에서 시그널 값을 뺀 건데 자, 그러면 MACD 값이 있고 시그널 값이 있습니다. 만약에 MACD 값이 크고 시그널 값이 작다라고 하면 뺐을 때 양수가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MACD 값이 작고 시그널 값이 크다라고 했을 때는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MACD 오실레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음봉 캔들, 바로 된 음봉 캔들과 양봉 캔들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MACD 값이 크고 시그널 값이 작다? 그러면 양수. 그래서 양봉 캔들. 반대로 MACD 값이 작고 시그널 값이 크다 라고 하면 음봉, 음수가 나온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MACD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니까 우리 같이 차트에 한번 추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차트에 한번 추가를 해서 볼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표 추가하셔서 MACD 치시면 MACD를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가 캔들과 같이 표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량 차트처럼 밑에 이렇게 추가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고요. 자, 제가 설명드렸던 MACD 선은요, 이 오렌지 컬러의 선입니다. 오렌지 컬러의 선. 이것이 MACD다. 그리고 시그널 선은 이 보라색 선입니다. 보라색 컬러의 선이 시그널 선이다. 그리고 오실레이터. 오실레이터 제가 양봉과 음봉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MACD 값이고요. 제가 MACD 단기 이동평균에서 장기 이동평균선을 뺀 게 MACD 값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값의 구 이동평균이 시그널선. 그리고 이 두 개의 값의 차이가 바로 MACD 오실레이터인데요. 자, 그러면 이 MACD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MACD 값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어떻게 활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MACD와 시그널선의 교차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MACD가 시그널선을 상향 돌파하느냐 혹은 하향 돌파하느냐를 체크해서 매매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데요. MACD가 시그널선을 상향 돌파할 때는 바로 매수 시그널입니다. 매수 타점이 된다. 그리고 하향 돌파를 한다? 매도 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MACD와 시그널선의 교차를 통해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 있다라고 먼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0선, 제로선을 활용하는 겁니다. 아까 가운데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걸 혹시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MACD 오실레이터를 설명드릴 때 양봉과 음봉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이 바로 0선이 됩니다. 0선. 이 0선을 MACD와 이 시그널선이 돌파를 하느냐,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매매 타점을 잡아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MACD 오실레이터 값을 가지고 매매를 해볼 수 있다. 자, 여기서는 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비슷하기는 합니다. MACD가 아까 0선에서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올라가는 이 시점. 이 시점에서 매수. 반대로 양봉에서 음봉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 이 시점이 매도 시점이다 라는 거 첫 번째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 바의 길이를 보는 겁니다. 바의 길이. 자, 이 오실레이터 값이 음에서 양으로 바뀔 때는 이미 추세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수 타점으로 잡기엔 좀 늦었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요. 이 바의 길이가 짧아질 때 매수. 음봉의 바의 길이가 짧아질 때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다. 반대로 양봉에서 음봉으로 넘어갈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추세 전환이 일어났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이 양봉 컬러의 길이가 짧아지는 이 순간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확인을 해봤으니까 우리 차트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MACD 선의 교차를 볼 건데요.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MACD를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ACD와 시그널선의 교차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MACD와 시그널선이 교차가 일어나는 순간, 자,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상향 돌파할 때, 그리고 하향 돌파할 때 있는데, 상향 돌파를 할 때는 매수, 하향 돌파할 때는 매도 타점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시그널 선이 위로 올라오니까 하향 돌파, 매도 시점이 되는 겁니다. 매도. 캔들이 좀 너무 작아서 매도 타점인지 좀 확인이 어려운데 일단은 먼저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반대로 시그널 선을 MACD 선이 상향 돌파하는 이 시점이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 자, 좀 잘 보이는 부분들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MACD 선이 상향 돌파하기 때문에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 그럼 반대로 MACD 선이 하향 돌파하는 경우는 매도. 여기서 다시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캔들로 좀 확연하게 보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MACD를 조금 줄여서 보도록 할게요. 이 시점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MACD 선과 시그널 선의 교차가 일어나는 곳. 자, 여기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수 타점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매도 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되겠죠. 여기서 매수, 그리고 이 부분에서 매도. MACD 선이 위로 올라오는 순간에 매수, 그리고 내려가는 순간에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에서 매수. 왜? MACD 선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서는 매도를 해야겠죠?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하향 돌파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뭐라고 설명을 드렸나요, 여러분들? 0선, 제로선을 활용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MACD 선을 다시 한번 좀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여기 0이라고 적힌 거 보이시나요? 제로선, 0선이라고 하는 이 선. 이 선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죠? 자, 이 선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MACD가 하향 돌파하냐, 상향 돌파하느냐를 보는 겁니다. MACD가 하향 돌파하는 이 부분이 매도. 반대로 상향 돌파하는 이 부분이 매수 타점이 된다. 반대로 또 하향 돌파하는 이 시점이 매도. 자, 그럼 크게 보이는 부분만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이 매도 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좀 눈에 잘 들어오시는지 모르겠어요. 0선을 기준으로 MACD, 이 오렌지 컬러의 선이 상향 돌파를 한다 하면 매수 타점, 반대로 0선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아까 오실레이터 값을 가지고서도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MACD가 0선을 상향 돌파하냐 하향 돌파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0선 여러분 0선을 가지고 매매를 할 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오실레이터 값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실레이터 값이
0이 된다. 0이 된다. 라는 건 어떤 의미냐? MACD와 시그널 값이 같으면 MACD 오실레이터가 0이 되겠죠. 제가 아까 오실레이터 값이 MACD에서 시그널을 뺀 값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MACD 오실레이터가 0이 되는 순간이 바로 MACD와 시그널선이 같은 값이다. 결국 교차가 일어나는 곳에서 MACD 오실레이터가 0이 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확인이 되시나요? 교차가 일어날 때 MACD 오실레이터 값이 0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0이 된다. 오실레이터 값이. 자, 그러면 오실레이터 값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된다? 0이 되는 부분이 교차가 일어나는 부분이구나. 그러면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MACD와 시그널선의 교차를 통해서 매매를 할 때는 오실레이터 값을 봐도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오실레이터 값이 0이 되는 순간은 교차가 일어나니까 이 부분들을 가지고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아보자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오실레이터 값이 0이 될 때 제가 아까 첫 번째 MACD와 시그널선의 교차 설명드리면서 잡아드렸던 부분과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매수와 매도 타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직선을 잘 못 그려가지고 이런 부분들에서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 있다. 음봉에서 양봉으로 전환이 되는 이 순간, 그리고 MACD 선이 위로 올라가는 이 순간이 매수 타점. 그리고 반대로 양봉에서 음봉으로, 오실레이터 값이 양봉에서 음봉으로 넘어가는 이 순간, 그리고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하향 돌파할 때가 매도 타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죠.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고 매도 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여기에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MACD 오실레이터 값, 즉 이 음봉과 양봉의 길이가 짧아지는 순간 혹은 가장 긴 구간, 이 긴 구간이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매수와 매도 타점이 될 수 있다. 매수와 매도 타점이 될 수 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가장 긴 구간, 이 음봉이 가장 긴 구간이 매수 타점이 된다. 그리고 양봉이 가장 긴 구간이 매도 타점이 된다.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차트를 확 키워서 보면은 이 구간이 적지 않은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옆에 조금 더 확연히 보이는 구간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음봉의 길이가 가장 긴 구간이 매수 타점 구간이 될 수 있고 양봉이 가장 긴 구간이 매도 타점이 될 수 있다. 자, 이 부분이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고 이 부분이 매도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다. 제가 직선을 좀 잘 못 그어서 그러는데 차트를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눈에 확 띄실 좀 확인이 잘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MACD 선을 가지고 어떻게 매매 타점을 잡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자, 삼성전자 말고 다른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카카오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ACD 선과 시그널 선의 교차가 나오는 구간들이 매수와 매도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런 구간들에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잘 보이는 구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교차가 좀 나오는 구간들 한번 볼게요. 자, 이 구간에서 일단 매수가 가능하죠. 그리고 이렇게 하향 돌파할 때 MACD가 시그널 선을 하향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 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매수 타점 잡아볼 수 있고 하향 돌파할 때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 카카오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영선과 MACD 선의 교차를 통해서 MACD 선이 영선을 하향 돌파한다. 그리고 상향 돌파한다. 이런 구간들. 자, 그 다음에는 만나는 구간이 거의 없네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영선을 하향 돌파한다. MACD 선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매도를 해야 된다. 반대로 영선을 상향 돌파한다라고 하면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자, 그 이후로 MACD 선이 영선을 깨지 않고 계속해서 위에서만 움직입니다. 자, 그 이후에 영선을 돌파한 구간이 어떻게 돼요? 하향 돌파한 구간이 이 구간이 됩니다. 매도.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는 겁니다. 뭐 시간이 물론 오래 걸리긴 했지만 적지 않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오실레이터. 오실레이터 값이 0이 되는 구간은 아까 제가 MACD와 시그널선이 교차하는 구간과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양봉과 음봉 캔들의 길이가 가장 긴 구간, 자, 이런 구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구간에서 매수. 양봉의 길이가 가장 길 때 매도. 자,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좀 변동이 큰 구간에서는 확연하게 좀 보이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매수. 음봉의 길이가 가장 긴 구간, 짧아지는 구간에서 매수. 그리고 양봉의 길이가 가장 길어지는 구간에서 매도를 한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매매 타점을 잡아볼 수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MACD 선을 가지고 매매 타점을 잡아보는 걸 한번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제가 RSI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부분 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면 고점이고요. 제가 팔면 저점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의원님? 자,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실 것 같아서 이 RSI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RSI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RSI는 Relative Strength Index, 이 세 단어의 이니셜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해석을 해서 보면은 상대 강도 지수예요. 상대 강도 지수입니다. 여러분, 이 상대 좀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상대 강도 지수이고요. 이 RSI 좀 많이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해서 역시나 제가 이렇게 차트에 추가를 한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MACD하고 똑같죠? MACD와 마찬가지로 거래량 차트처럼 캔들 위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밑에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MACD 설명을 드릴 때? 자, 일단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아까 MACD는 지지나 뭐 저항을 나타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RSI는 MACD와 이 부분에서 조금 다릅니다. RSI는 마찬가지로 가격을 제시하지는 않아요. 제시하지는 않으나 지지와 저항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MACD와 같은 점 그리고 다른 점인데 어떻게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RSI 선이 어떤 거냐? 이 주황색 선입니다. 주황색 선. 이렇게 주황색 선. 파동이 막 이렇게 보이는 이 주황색 선이 바로 RSI 선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 RSI 14. 숫자는 14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체크를 먼저 첫 번째 해주시고 두 번째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옆에 이렇게 좀 잘렸는데 위에 있는 이 선. 이 선이 70입니다. 70. 그리고 밑에 있는 선이 30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뒤에는 또 그림이 없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RSI 옆에 숫자는 14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RSI 위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선은 70, 그리고 밑에는 30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RSI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MACD 구성이 아니라 RSI 잘못 적혀 있네요. 네, RSI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RSI는요, 197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MACD가 아까 1979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웰리스 와일더라는 미국인이 개발을 해낸 지표입니다. 이 지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매하는 위치 체크가 가능하다. 제가 사면 고점이고 제가 팔면 저점이에요 하시는 분들, 이 RSI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내가 매매하는 위치가 어디구나 라는 체크가 가능하다. 자, 이 RSI는 일정 기간 동안, 자, 이 일정 기간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주가의 상승폭 그리고 하락폭의 크기를 비교합니다. 그 비교를 통해서 주가의 상승 압력과 하락 압력 간의 상대적인 강도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예요. 설명이 되게 길죠? 자, 결국에는 매수세, 상승 압력이 결국엔 매수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락 압력은 그럼 뭐겠어요, 여러분? 매도세가 되겠죠, 매도세. 자, 매수세와 매도세 간의 상대적인 강도, 이 상대적인 강도를 백분율로 나타냈구나. 그래서 아까 70이랑 30이라는 숫자가 있었구나. 백분율이라고 하면 0부터 100까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중에 30과 70이 뭔가 기준이 되겠구나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 줄로 좀 줄여서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 RSI는요, 추세가 가진 강도입니다. 추세가 가진 강도. 이게 바로 RSI예요. 아, 지금 추세가 어느 정도니까 뭐 지금은 강세구나. 이 강세가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구나. 이거를 RSI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약세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지금은 약세인데 강도가 어느 정도구나. 이걸 RSI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고점 매수, 저점 매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뭔가 많죠. 자, RSI 값을 산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근데 뭐 U는 뭐 전 가격보다 주가가 상승한 날의 상승폭이고, D는 주가가 하락한 날의 하락폭이고,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 RSI 값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아까 백분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백분율. 백분율이기 때문에 이런 산출 방식이 나오는데 사실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동평균선, 뭐 일목균형표,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던 MACD 값 어떻게 구해지는지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 RSI 값은 이런 거 정말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딱 하나만 봐주시면 돼요. 이 일정 기간 N일. 자, 여기 N일이라고 적혀 있죠. 이 N일이 며칠일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제가 아까 뭐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값이 바로 RSI 옆에 제가 14 적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14일입니다. 14일. 그래서 14일 동안에 U의 평균값, 저게 AU가 되고 14일 동안에 D의 평균값, 그게 AD가 되고, 그래서 AU 나누기 AD 값이 RS, 그 RS 값을 가지고
RSI 값을 구한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가장 중요한 거 일정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RSI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의 상승폭과 하락폭의 크기를 비교한다. 자, 이 일정 기간이 얼마다? 14일. 14일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RSI 값이 어떻게 산출이 되고 이거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는데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혀 필요가 없고. 자,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70, 30을 꼭 기억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RSI 값이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70 그리고 여기 30 제가 이 70과 30 값을 잘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70 이상일 경우 과매수 구간, 과열 구간이라고도 합니다. 과열 구간. 자, 그러면 30 이하일 경우에는 어떤 구간이다? 과매도 구간이다. 침체 구간이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침체. 자, 침체 구간. 여러분 좀 감이 오세요? 과매수 구간, 과열 구간에선 여러분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매수하면 안 되고 매도를 해야죠, 매도. 그래서 70 이상일 경우 이 과매수 구간에서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그럼 반대로 30 이하일 경우 과매도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침체 구간이니까 매도를 하면 안 되죠.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매수.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이거 알려드렸으니까 고점 매수, 저점 매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RSI 추가해 두시고 70 이상이다. 그럼 절대 사면 안 된다. 30 이하다. 절대 팔면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RSI 값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 알 필요 전혀 없어요. 이 RSI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어디서 매매를 해야 될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어떻게 구해지는지는 전혀 알 필요 없어요. 전혀 알 필요가 없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50은 왜 적어놨을까요? 여기서 이제 기억력 싸움입니다, 여러분. 50. 옆에 기준과 기준. 50 기준으로 저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MACD와 RSI의 차이점 제가 아까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MACD 그리고 RSI. 가격 제시는 안 됩니다. 가격을 제시하진 않아요. 그런데 지지 저항을 확인할 수 없고 RSI는 지지와 저항이 확인이 가능하다. 이게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바로 50을 기준으로 저항이 있다. 그래서 저항과 지지를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도 역시나 차트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마찬가지로 지표 추가를 해서 RSI 치시면 이런 식으로 MACD와 마찬가지로 RSI도 주가 캔들 위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거래량 차트와 마찬가지로 주가 캔들과 따로 표시됩니다. 자, 그럼 이 RSI 값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할 수 있는가 한번 체크를 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어떤 것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30, 50, 70을 활용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50선만 추가적으로 제가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두는 곳이 50, 그리고 검은색 선이 70과 30이 됩니다. 자, 그러면 70 위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부분들 과매수
과매수 구간이다. 그리고 과열 구간이다. 자, 이런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매도해야 된다. 매수하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70 이상인 구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0 이상인 구간. 이런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 자,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곳에서 매수하면 고점 매수하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도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 고점 매수다. 고점 매수. 과열된 부분들.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하면 뭐다? 고점 매수를 하는 거예요. 고점 매수. 결국엔 이런 구간에서는 매도를 해야 된다. 확인이 딱딱 되죠, 여러분? 다른 지표들과 다르게 이 RSI는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심지어 너무 친절하게 70이 넘으면요, 색칠도 해줍니다. 이런 구간을 칠을 해줘요. 그래서 이 구간이 오면 난 매수를 하면 안 돼. 라는 거 굉장히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과매도 구간을 좀 찾기가 어려운데, 자,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자, 과매도. 30 이하인 부분을 과매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침체 구간. 침체 구간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도하면 안 된다.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될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매수를 해야죠. 저점이니까. 매도세가 너무 강해서 과매도를 한 거예요. 매도가 과해진 겁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선 당연히 팔면 안 되죠. 매수를 해야 될 시점이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되셨죠? 너무 친절하게 여기도 또 과매도 구간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또 칠을 해줍니다. 저런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 자, 마지막으로 50선. 70선과 30선의 중간, 요 50선. 50선에서는 지지와 저항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좀 어느 정도 확인이 되시나요? 50선에서는 이런 식으로 저항도 나오고 지지도 나오고 또 저항과 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RSI 값이 50을 이탈을 하지 않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탈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강세를 이어가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50에서 한번 저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하지 못하고 횡보를 이어가는데 50을 돌파하니까 상승이 나오죠, 여러분.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50에서 저항을 받을 때에는 상승이 안 나오다가 50을 돌파하니까 상승 추세를 이어갑니다. 자, 그리고 과매수 구간 오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50선을 이탈을 했다가 돌파를 하니까 하락이 나왔다가 상승이 나오죠. 그리고 또 과매수 구간. 50선을 이탈을 했어요. 조금 버티다가 다시 이탈을 합니다. 이탈을 해요. 그러다가 저항을 받고 과매도 구간까지 내려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매수. 매수해서 과매수 구간까지 들고 가서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수익 났죠?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그동안은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반복해 왔다라고 하면 이 RSI 지표를 추가하셔서 저점 매수 그리고 고점 매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꼭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MACD 그리고 RSI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제는 고점 매수했어요, 저점 매도했어요 라는 앓는 소리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강의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서
강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또 궁금하신 부분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셔서 저한테 문의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하나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을 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